사립승호등학교의 정문은 그 명성만큼이나 위압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기둥과 황금빛 교표는 이곳이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값비싼 외제차들이 쉴 새 없이 학생들을 내려놓는 그 풍경 속으로 한 소년이 묵묵히 걸어 들어왔다. 소년의 이름은 한지우. 오늘 이 학교로 전학 온 전학생이었다. 그의 모습은 승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살짝 빛이 바랜 평범한 백팩, 몸에 딱 맞지 않는 어색한 교복, 상표조차 보이지 않는 낡은 운동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마치 주변의 모든 색을 흡수해버리는 회색 그림자처럼 조용히 학교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근내는 생각보다 깊군. 교문을 통과하며 지우는 속으로 읊조렸다. 전학 오기 전 아버지인 한 회장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승호는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겠다. 지우야, 그 썩은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아내다오. 이것은 단순한 전학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에 잠입한 척후병의 첫 임무였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승호의 오래된 규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닥을 보며 걸었고 누군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복도 중앙을 차지했다. 스쳐 지나가는 교사들의 얼굴에는 권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배정받은 2학년 3반 교실로 향했다. 그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공간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시선에 가까웠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임이 지정해준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교실에 왕이 행차했다. 야, 전학생. 목소리의 주인은 권태민이었다. 이 학교 교장의 아들이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훤칠한 키와 잘생긴 얼굴, 교칙을 비웃듯 살짝 변형시킨 값비싼 교복,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2명의 패거리가 따라붙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생긴 건 꼭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들 같은데, 태민의 조롱에 교실 곳곳에서 억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무시는 권태민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또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태민의 패거리 중 한 명이 앞자리에 앉은 안경 낀 남학생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이, 이민준, 숙제 좀 했냐? 대가리만 좋으면 뭐해? 빌빌거리는 건 여전한데. 이민준,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책을 주우려 했다. 그는 정요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권태민은 보란듯이 발로 민준의 책을 짓밟았다. 이거 있잖아, 더러워졌네. 새로 사줄까? 아, 맞다. 넌 책 살 돈도 없지. 잔인한 조롱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외면하거나 못 본 척 딴청을 피웠다. 그것이 이곳의 생존 법칙이었다. 하지만 한지우는 달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과 관찰만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고요한 시선. 권태민은 자신들의 공연에 두려워하지 않는 관객이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짓밟던 책에서 발을 떼고 지우에게로 다가왔다.
이 올바 거지 같은 새끼가 재밌냐?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슬슬 숨을 죽였다. 지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권태민을 쳐다볼 뿐이었다. 귀 먹었어? 내가 묻잖아. 태민의 패거리 중 하나가 지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지우의 몸이 휘청했지만 그는 곧바로 균형을 잡았다. 그는 자신을 민 학생과 그 뒤에 서서 비웃고 있는 권태민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완벽한 무시였다.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권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네요, 두고 봐, 새끼야. 오늘부터 넌 뒤졌어. 권태민은 나지막이 경고를 뱉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를 따르는 무리의 저기의 찬 시선이 지우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민주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지우를 힐끔 쳐다봤다. 수업 시간 내내 지우는 겉으로는 무심하게 수업을 듣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는 권태민의 행동 패턴, 그를 따르는 무리의 서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담임교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록했다.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교실을 나섰다. 복되는 권태민의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었다. 지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걸음을 옮겼다. 야, 전학생, 우리 얘기 좀 하자니까. 그들이 지우의 앞을 막아섰다. 지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학교의 슬로건을 바라보았다. 정의, 진리, 봉사.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정의는 죽었고 진리는 감춰졌으며 봉사는 굴림으로 변질된 곳.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막아서는 패거리의 어깨를 가볍게 부딪히며 지나갔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에 패거리는 순간 당황했다. 그 틈을 타 지우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권태민은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다. 지금껏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굴욕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는 반드시 저 건방진 전학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가방에서 평범해 보이는 펜 하나를 꺼냈다. 그는 펜의 클립 부분을 작게 2번 클릭했다. 펜촉 끝에 작은 렌즈가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을 컴퓨터 화면에 쏟아냈다. 권태민의 오만한 얼굴, 이민준의 겁에 질린 표정, 학생들의 방관, 교사의 외면. 그는 영상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왕국은 생각보다 견고하군. 하지만 모든 왕국에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지. 그는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첫날 무사히 마쳤습니다. 관찰 시작합니다. 승호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 모두가 먹잇감으로 여기는 조용한 전학생. 그의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민의 예고대로 다음 날부터 한지우를 향한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유치했지만 집요했고 교묘하게 사고를 가장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누군가 슬쩍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점심시간에는 식판 위로 음료수가 실수로 쏟아졌다. 그의 책상에는 매일 아침 칼로 그은 듯한 흠집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지우의 반응이었다. 그는 넘어지면 말없이 일어나 흙을 털었고 젖은 교복은 무표정하게 휴지로 닦아냈다. 책상의 낙서는 쉬는 시간마다 지우개로 묵묵히 지워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굴욕감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가 비바람을 맞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그저 감내할 뿐이었다. 그의 이런 반응은 권태민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상대를 짓밟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로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한지우는 그 어떤 쾌감도 주지 않았다. 그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로봇 같았다. 씨발, 저 새끼는 대체 뭐야? 돌부처야. 방과 후 자신들의 아지트인 학생회실에서 권태민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패거리들도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때려도 반응이 없으니 때리는 맛도 안 나. 형님,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놈이 되는 기분이라니까요. 권태민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괴롭힘이 통하지 않는 최초의 사례.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질 터였다. 그는 더욱 독하고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한지우를 유령 혹은 강철 멘탈이라 부르며 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내기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낮 동안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던 한지우가 밤이 되면 얼마나 차갑고 치밀한 관찰자로 변하는지를 자신을 위해 마련된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우는 그곳에서 매일 밤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낮 동안 그를 기록했던 펜 형태의 카메라와 가방에 부착된 초소형 렌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낮에 있었던 모든 괴롭힘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영상을 저장만 하지 않았다. 마치 베테랑 검사처럼 사건별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정리했다. 2002-5002 이클 복도 폭행 가해자 김진수 2002-0029 1턴 점심시간 재물손괴 가해자 박영호. 각 파일에는 날짜, 사건 종류, 가해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태그되었다. 그는 이 모든 모욕을 그들의 관에 박아 넣을 못으로 하나씩 수집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모욕 하나하나가 저들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테니. 지우가 새로운 타겟이 되면서 이민주는 잠시 평화를 얻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지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다. 며칠을 망설이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지우의 책상 위에 작은 우유갑 하나를 몰래 올려놓았다. 지우는 말없이 그 우유를 마셨다. 그것이 두 사람의 조용한 우정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옥상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저기 한지우, 그냥 권태민한테 사과하면 안 돼. 쟤네들은 네가 무릎 꿇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지우는 난간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민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이 힘을 가진 경우도 있어.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 내 몸이나 챙겨. 그는 오히려 민준에게 권태민 무리를 피하는 요령이나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우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 전쟁의 지휘관이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지우는 교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조력자가 될 사람을 찾아냈다. 2학년 문학 담당인 박소진 선생, 그녀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괴롭힘이 벌어질 때마다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비록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익명으로 짧은 메모를 작성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교무실에 박소진 선생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으시다면 오늘 오후 7시 교보문고 3층 인문학 코너에서 뵙고 싶습니다. 약속된 시간, 박소진은 불안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평범한 교복 차림의 한지우였다. 네가 앉으시죠, 선생님. 지우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최근 교실에서 벌어졌던 사건들과 그 당시 박소진 선생이 보였던 반응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박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니? 난 아무 힘도 없는 교사일 뿐이야. 이러다 나 잘리면?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방음 케이스를 씌운 채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다른 교사가 교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명백히 보고도 창밖을 보며 외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저는 선생님께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 교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받는다는 특별 입학 기부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지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박소진은 그의 눈에서 평범한 학생에게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이 학생이 이 썩어빠진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알아, 권 교장은 몇몇 부유한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그 자녀들의 문제 행동을 덮어주거나 내신 성적을 조작해주고 있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됐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사건 파일을 업데이트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이제 3개의 최상위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다. 1. 학생 폭력, 2. 또 교사 직무유기, 그리고 새로 생긴 3. 교장 비리.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거미줄처럼 얽힌 이름과 관계도를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관찰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한다. 조용한 관찰자는 이제 자신의 정보와 동맹군을 모두 확보했다. 다음 단계는 이 견고한 왕국의 첫 번째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한지우의 침묵은 권태민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더 이상 자잘한 괴롭힘으로는 저 돌부처 같은 놈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 방이 필요했다. 그를 아예 이 학교에서 영원히 추방시켜 버릴 방법, 중간고사 시험지를 훔친 걸로 만들자. 학생회실에 모인 자신의 패거리 앞에서 권태민은 차갑게 말했다.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려서 저 새끼 사물함에 넣어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척 신고하는 거지. 시험지. 절도는 퇴학 사유야. 저놈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퇴학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걸. 잔인하고 완벽한 계획이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둔 권태민에게 시험지 한 부를 몰래 빼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 중 가장 힘만 세고 머리는 나쁜 최민식에게 시험지를 지우의 사물함에 넣는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어나가고 있었다. 박소진 선생은 교무실에서 교장 파벌에 속한 교사들이 전학생 절도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입을 맞추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거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한 학생의 인생을 망치려는 범죄였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공중전화로 달려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지우에게 암호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중간고사, 사물함, 열쇠는 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받은 지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올 것이 왔군.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라고 생각했다. 적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기회. 그는 즉시 방역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우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체육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 권태민 무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일부러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척 급하게 체육관으로 향했다.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의 진짜 무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전날 밤 자신의 사물함 맞은편 복도벽의 낡은 균열 속에 먼지 크기만 한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익명의 제보를 준비했다. 이번 제보 대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학생부장, 고지식하지만 강직한 성품의 박철민 선생이었다. 누군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훔쳐 2학년 3반 사물함 근처에 숨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체육시간, 권태민의 예상대로 최민식은 몰래 교실로 잠입했다. 그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운 열쇠로 한지우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준비해온 시험지 봉투를 지우의 책더미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완벽한 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물함 문을 닫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최민식 학생 등 뒤에서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철민 선생과 학생회장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최민식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당황해서 제대로 된 거짓말조차 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제가 저 전학생 놈이 수상해서 제가 보니까 저놈이 시험지를 훔친 것 같습니다. 저 사물함 안에 있어요. 그는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지우의 사물함을 가리켰다. 스스로 범인님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박철민 선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물함을 열었고 아니나 다를까 시험지 봉투를 발견했다. 순간 상황은 지우에게 불리해지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체육복 차림의 한지우가 땀을 닦으며 복도로 들어섰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한지우 학생,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게. 자네 사물함에서 중간고사 시험지가 나왔어.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이상하네요. 요즘 저를 음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대비를 좀 해뒀는데, 선생님, 저기 복도벽에 혹시 보안 카메라 같은 게 있나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복도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최민식은 속으로 비웃었다. 미친놈,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있네? 하지만 지우는 태연하게 벽에 작은 균열을 가리켰다. 그가 다가가 작은 핀셋으로 무언가를 꺼내자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카메라 렌즈였다. 지우는 자신의 핸드폰에 무선으로 연결하자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최민식 혼자서 사물함을 열고 시험지 봉투를 다급하게 집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최민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권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처음으로 한지우를 경멸이 아닌 혼란과 약간의 공포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놈은 먹잇감이 아니었다. 자신을 노리는 사냥꾼이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 앞에서 최민식은 박철민 선생에게 질질 끌려 교장실로 향했다. 승호의 철옹성 같던 권태민 왕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다. 항상 승리하던 권태민의 패거리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한지우는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리고 권태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최민식이 학생부장에게 끌려간 후 한지우는 곧바로 교장실로 호출되었다. 교장실은 그 주인의 권위를 과시하듯 온갖 상패와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에는 교장인 권재혁과 그의 아들 권태민,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최민식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원칙주의자인 박철민 학생부장도 딱딱한 표정으로 한쪽 구석을 지키고 있었다. 권재혁 교장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허허, 우리 학생들 사이에 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규정하려 했다. 그는 최민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가벼운 훈계를 한 뒤 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지우 학생이라고 했나?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 좀 짓궂게 장난을 친 모양이야. 민식이가 사과할 테니 너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떻겠니? 그것은 회유이자 압박이었다. 지우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깃들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승호는 명문이야. 이곳에서 좋은 기록을 남겨야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질 텐데 굳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학생부에 흠집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교장의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 그러나 지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공손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교장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뒤집어 이으려는 명백한 음해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교칙에 따라 그리고 어쩌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교장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교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침묵을 지키던 권태민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한 줄 알아야지. 태민아, 조용히 못해. 권재혁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한지우 학생, 자네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세. 이제 싸움의 무대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한 명의 학생과 학교 최고 권력자 사이의 대결로 격상되었다. 교장실을 나온 지우는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강력한 외부의 힘이 필요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이 아닌 보안이 철저한 다른 장소로 향했다.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담지는 않았다. 단지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할 만큼의 자료만 선별했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시험지 절도 누명 사건을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괴롭힘을 담은 짧은 영상 클립 몇 개와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모의하는 대화의 녹취록 일부를 첨부했다. 그는 이 모든 자료를 아버지가 추천해준 탐사보도 전문 김소연 기자에게 익명의 보안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메일의 제목은 짧고 강렬했다. 썩어버린 승호의 진실. 그 시각 한 신문사의 사무실, 김소연 기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제보 메일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썩어버린 승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고는 또 흔한 학생들의 불평이겠거니 생각하며 삭제 버튼으로 마우스를 옮겼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메일을 클릭했다. 메일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사실에 기반해 있었다. 그녀는 첨부된 영상 클립 하나를 재생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의 일상성과 그것을 외면하는 학생들의 무관심은 소름이 돋을 만큼 생생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10대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권력과 시스템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즉시 책상 서랍에서 새 취재 수첩을 꺼냈다. 다음 날 학교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민식은 일주일 정학기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교장의 비호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권태민과 그의 무리는 애써 승리한 척 의기양양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오만함에는 어딘가 금이가 있었다. 그들은 지우를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보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지우를 두려움이 섞인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학교의 왕과 황제에게 정면으로 맞서고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유일한 학생, 그의 침묵은 이제 나약함이 아닌 알 수 없는 강함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대포폰에 짧은 진동이 울렸다. 김소연 기자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단 한 단어였다. 취재합니다. 지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성공적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학교 내부에서만 맴돌던 권력의 속삭임은 이제 곧 외부에서 터져나올 언론의 함성에 묻히게 될 것이다. 경고했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소연 기자의 첫 기사는 인터넷 뉴스 포털의 한 구석에 조용히 올라왔다. 명문 승고. 그 뒤에 드리운 폭력과 비리의 그림자. 아직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시험지, 절도 누명 사건과 일상적인 학교 폭력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날카롭게 파고든 기사였다. 조용히 올라온 기사와 달리 그 파급력은 폭풍과도 같았다. 기사 링크는 SNS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학교의 교무실 전화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에 불이 났고 교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렸다. 특히 교장 파벌에 속한 교사들은 분노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우의 관찰대로 학교는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두 개로 갈라지고 있었다. 권재혁 교장실의 평온은 깨졌다. 그는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다. 기사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 내일 당장 특별 장학 지도를 나오겠다는 통보였다. 사실상의 감사 예고였다. 그 전화를 끄는 권재혁은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집어던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부의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쥐새끼를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고함에 학교 전체에 피비린내 나는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권재혁은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해 언론과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보안실 CCTV를 뒤지고 생활지도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의 소지품과 핸드폰을 무작위로 검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의 아들인 권태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를 동원해 힘없는 학생들을 신문하고 다녔다. 특히 한지우와 가깝게 지내는 이민주는 그의 집중 타겟이 되었다. 야, 이민준 그 전학생 새끼 짓이지? 이거 너 그 새끼한테 뭐라도 말했어 불어. 권태민 무리가 다시 이민준을 구석으로 몰았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는 대신 이민준은 입술을 깨물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지우가 보여준 조용한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를 지핀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저항보다도 강렬했다. 그날 밤과 후 이민주는 결심한 얼굴로 한지우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값싼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지우야, 나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 못한 게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한지우가 전화곡이 몇 달 전의 녹음이었다. 시끄러운 배경음악 사이로 권태민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떠드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새끼들아, 걱정 마. 내가 여기서
누구 하나 반쯤 죽여놔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징계 처리하고 상대방을 강제 전학시켜 버리면 그만이야. 이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는 교장이 아니라 신이야, 신. 그것은 교장이 아들의 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단순한 학생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최고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부패의 결정적인 증거. 한지우는 이 녹음 파일이 가진 엄청난 무게를 직감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지우는 이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이 증거가 신문 기사에 실리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파일을 안전하게 백업한 뒤 김소연 기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2차 파동이 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쥐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덫을 닫을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등학교의 교육청에서 나온 장학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는 권재혁 교장을 지나쳐 학교 안으로 들어섰다. 학교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부의 마녀사냥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부패한 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외부의 압력은 이제 실체가 되어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 엉켜있던 매듭은 이제 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잘려나가기 직전이었다. 권재혁과 권태민 부자는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감사만 막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한지우는 이미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거짓이 만천에 드러날 심판의 무대를. 며칠 후 학교 전체에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교생과 모든 교직원은 즉시 대강당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이었다. 한성진 이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긴급 이사회 및 전교생 총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에 학교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교장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권재혁과 권태민 부자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바쁜 이사장이 직접 행차하는 것은 이 모든 스캔들을 자신의 권위로 빠르게 덮고 학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거봐라. 태민아, 내가 뭐랬니? 진짜 권력자들은 애들 싸움 따위에는 관심 없어. 그들은 오직 승호라는 브랜드의 가치만 신경 쓸 뿐이야. 이사장이 직접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다. 우리는 이제 살았어. 권재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권태민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지우가 이사장에게 직접 퇴학당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혼란과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단상 위에는 교육청 감사팀과 이사회의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권재혁 교장은 아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한성진 이사장을 소개했다. 잠시 후 강당 뒷문이 열리고 한성진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다져진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오자 시끄럽던 강당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그는 연단에 서서 강당을 둘러본 뒤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승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권재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이 학교 안에 자라난 거대한 암세포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도려내기 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의 싸늘한 선언에 강당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 암세포의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학생을 이 자리로 부르겠습니다. 2학년 3반 한지우 학생,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객석의 한 구석에 앉아있던 지우에게로 향했다. 강당 전체가 웅성거렸다. 왜 하필 그를 학교에서 가장 괴롭힘을 당하던 외톨이를 권태미는 지우가 자신들의 죄를 뒤집었을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웃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었다. 더 이상 구부정하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핸드폰을 대형 프로젝터에 연결할 뿐이었다. 곧이어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학교 폭력을 모은 편집 영상이었다. 권태민 패거리가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들, 그들의 잔인하고 비열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객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두 번째는 시험지 절도 누명 사건의 전말을 담은 영상이었다. 최민식이 지우의 사물함에 시험지를 넣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자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졸했는지가 만천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방, 지우는 이민준이 건넸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당 전체에 권태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는 교장이 아니라 신이야, 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학생들은 경멸과 혐오의 눈으로 권태민을 쳐다보았고 교사들은 배신감과 공포에 질려 권재혁 교장을 바라보았다. 권재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권태민은 얼어붙은 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스크린과 지우를 번갈아 보며 현실을 부정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연단 뒤에 서 있던 한성진 이사장이 천천히 지우의 곁으로 걸어왔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사장은 지우의 어깨에 묵직하게 손을 올렸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최후의 심판이었다. 이 학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갖 모욕과 위험을 감수하며 꿋꿋하게 버텨준 이 용감한 학생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일그러진 권재혁과 권태민 부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바로 내 하나뿐인 아들 한지우입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대폭발. 학생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강당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권재혁 교장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리다 뒤로 주저앉았다. 권태민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단상에 앉아 있던 교육청 감사팀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으로 권재혁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한지우는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서서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가운데에 이민준과 마주쳤다. 이민준은 충격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만 보이는 아주 작은 고갯짓을 한번 했다. 왕은 폐위되었다. 견고했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정의가 마침내 이 부패한 왕국에 도달한 것이다. 한성진 이사장의 폭탄 선언 이후 승호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밖으로 퍼져나갔다. 분노한 학부모들이 학교로 쇄도했고 정무는 냄새를 맡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교육청 감사팀은 그 자리에서 권재혁 교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교장실을 폐쇄했다. 권태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더 이상 이 학교의 왕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수많은 학생들의 경멸과 조롱이 섞인 시선을 받으며 초라하게 학교를 빠져나갔다. 한때 그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과 영광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승우에는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진행되었다. 권재혁 교장과 그의 비리에 동참했던 교사들은 전원 파면되었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들이 수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은 한지우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승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대한민국 사회에 학벌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큰 경종을 울렸다. 권태민과 그의 핵심 패거리들은 전원 퇴학 조치되었다. 그들의 학생부에는 학교 폭력 및 품행 불량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명문대로의 길은 이제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들의 부모가 가진 돈과 권력도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것이다. 파괴의 시간이 지나고 건설의 시간이 찾아왔다. 한성진 이사장은 학교의 개혁에 직접 나섰다. 그는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강직하기로 이름난 인사를 새로운 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양심을 지켰던 박소진 선생은 학생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더 이상 무력한 관찰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가 된 것이다. 학교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세워졌다. 가해자에게는 관용 없는 처벌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학폭 규제, 제3자가 관리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비리로 얼룩졌던 입학 시스템 역시 완전히 투명하게 개편되었다. 한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승호의 2학년 3반 학생으로 남았다. 다만 그의 역할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학생들과 새로운 학교 운영진 사이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었다. 학생들은 그를 신뢰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민준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점심을 함께 먹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다. 한지우의 격려 속에서 이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겁 많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학생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새로운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새롭게 태어난 승호의 희망을 상징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학교에는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다. 과거의 강압적이고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축제였다. 한지우는 VIP석이 아닌 이민준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생회 부스에서 땀을 흘리며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 중 한 명으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한성진 이사장은 멀리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박소진 부장이 말했다.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이사장님, 한성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박 부장. 승호가 훌륭한 학생들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은 단지 그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도록 조금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축제의 소음 속에서 지우는 잠시 고개를 들어 축제 현장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유와 활기가 가득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풍경이었다. 그는 부패한 왕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끝났다.
그의 얼굴에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떠올랐다. 승회,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폭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